안녕하십니까. 자, 철학과 역사 제3주차 3교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삼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 이야기. 삼국시대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온라인 수업이라서 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디어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철학과 역사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문화를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이 철학과 역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에서 제가 주안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볼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삼국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삼국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사군입니다. 여러분들 한사군이 뭔지 아시죠? 한사군. 한사군은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을 했잖아요.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거기다가 중국 당시에 한나라인데 중국 한나라의 무제가 한 무제가 낭랑, 진번, 현도, 그죠? 그다음 임둔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군을 설치를 했던. 그래서 이 이후에 기원전 108년부터 AD 314년까지, 그죠? 313년에는 낙랑군, 314년에는 대방군 해가지고 고구려 미천왕이 다 몰아냈죠, 한반도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가 한 400년 동안 중국의 군현이 한반도에 있었어요. 뭐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뭐 저기 낙랑군이 뭐 이런 생각들이 많죠. 낙랑군이 중국에 있었는데 왜 교수님은 한국에 있었다고 한반도에 있었다고 합니까? 이래가지고 막 요즘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엄밀하게 이 낙랑군이 어디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수많은 이제 옛날에 그 제야사학자라 그러죠. 제야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은 말이야 지금 낙랑군은 지금 중국 본토다. 예? 중국 본토에 있는데 중국 왜 한반도 평양 지역에 있다고 하느냐? 이 평양 지역이 낙랑군이 있다고 한 것은 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해서 그렇다. 본래 낙랑군은 중국 전토에 걸쳤고 고조선도 저기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낙랑군이 마치 평양에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군을 정복한 게 왜 대동강 유역에 있는 낙랑을 정복한 것이냐? 중국을 쳐들어가 가지고 중국에 있는 낙랑군을 정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 하면요. 이 낙랑군이 또는 그 진번, 임둔 이 네 군이 설치는 정확하게 고조선의 옛 영토에다 설치가 됐는데 이게 설치가 됐지만 이 지배 계급들은 다 중국 사람이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 있는 조선인들이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있던 치소라 그러죠. 치소. 행정 중심지가 자꾸 이제 고구려가 공격하고 백제가 공격하고 막 부여가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 한 지역에 있던 치소가 자꾸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반도에서 밀려가 가지고 현도군은 이미 고구려가 발흥을 하기 시작하자 저기 만주 쪽으로 또 저기 푸순 쪽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이 현도군이라는 한사군 중에 현도군도 맨 처음에는 압록강에 있다가 저기 중국 심양 쪽으로 갔다가 저 중국 본토로 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도군이 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쭉 변화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한반도에 있던 우리 민족의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계속 밑떨려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치소가 중국 본토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현도군이 그 시대에 있었던 치소는 현도군이 저기 중국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도군이 압록강 중류가 아니라 저기 푸순 근처, 심양 근처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가서 낙랑군도 아니 열하라든가 회수 근처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랑군이 여기는 낙랑군이
한 곳에서 400년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옮겨 다니면서 고구려가 공격을 하면 도망갔다가 다시 와요. 그 왜 이런 일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6.25 때도 우리 충북 도청 뭐 이런 각 도청이 있었잖아요. 충북 도청은 지금 청주에 있죠. 그 청주에 있고 뭐 이렇게 그 강원도청은 춘천에 있는데 이게 이제 6.25때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청주군청이 자꾸 후퇴를 해가지고 나중에 부산으로 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 저기 도청이 이 부산에 있었다고 해서 충북의 뭡니까 충북의 행정 중심지인 청주가 또 그 저기 도청 소재지인 청주가 이게 부산에 있었다고 완전히 말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중국에 가가지고 치소가 옮겨지고 또 우리 고려 시대도 그래요. 고려 시대에도 이 치소가 옮겨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도 몽고가 쳐들어오면은 여기 있던 현령이 다른 지역에다가 관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뭡니까 그 치안을 다시 유지하거나 통치를 다시 하는 이렇게 해서 치소는 언제나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낭랑, 현도 이런 지역이 자꾸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잠시 옮겨가니까 그 옮긴 자료만 보니까 왜 중국의 낭랑이 중국에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중국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척 오해죠. 그래서 낭랑군은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에 있었고 그렇게 중국에 나오는 중국의 사스의 중국 본토에 있었던 낭랑군은 이미 도망가가지고 이를테면 뭐 상립 13년에 미천왕이라든가 수많은 고구려 왕들이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도망가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그 낭랑 태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낭랑 군수죠. 그리고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낭랑군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중국 본토에 있는 거고 우리 영토가 뭐 어떻게 뭐 중국 본토까지 있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낭랑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사실 맨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저기 중국으로 저 열하라든가 저렇게 요동반도 요소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상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요 이상한 민족주의 역사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낭랑군 공부할 때 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조선의 영토가 자꾸 우라산맥까지 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정말 영토가 우리가 크면 좋긴 좋죠. 영토가 크면 좋기는 좋은데 영토가 크다고 해서 훌륭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은 얼만큼 열심히 민주주의를 했느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정치 발전에 노력을 했느냐, 그죠? 또는 얼만큼 더 좋은 소유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죠? 옛날처럼 이상한 소유제도가 아니라 일물일권주의가 해가지고 보다 선진적인 소유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법치가 제대로 됐느냐, 그죠? 또는 뭐 덕치도 좋죠. 뭐 유교적인 덕치가 얼마나 훌륭하게 됐느냐.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수준 높은 시스템에 의해서 살았느냐. 이런 것이 역사의 자랑이 돼야 되지. 영토가 뭐 우라산맥까지 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 당장 아파트 한 채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은 되게 허무한 이야기들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런 낭랑군 하면서 이렇게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사군은 어디 있었느냐? 한반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중국 사서에 나타나냐? 도망가서 그래요. 그래, 그렇게 기억하면은 그 역사라는 게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하는 건데 어느 한 시점에서 잡아가지고 그거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면은 무서운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낭랑군은 사실은 지배층이 다 이 중국인들이겠죠. 낭랑태수. 그런데 이 낭랑태수가 중국인인데 낭랑군은 다 그 구성원들은 다 고조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낭랑군의 피지배 계급은 중국인이면 피지배 계급은 그죠? 피지배 계급
그죠? 피지배 계급은 다 조선인들이에요. 그러면 지배 계급은 다 중국인이고 피지배 계급은 조선인이면 이 역사는 그러면 이 낙랑군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중국의 역사일까요? 아니면은 조선의 역사일까요? 우리 그러면은 이게 중국의 역사라고요? 지배 계급이 이 중국인이면 그러면은 일제시대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지배 계급은 누구예요? 일본인들이죠. 그러면 일제시대 피지배 계급은 조선인들이죠. 그러면은 일제시대는 누구의 역사예요? 일제시대는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우리의 역사로 다시 만들어야 되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독립운동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낙랑군의 역사는 비록 지배계급이 중국인들이지만 피지배계급의 대부분은 조선 사람들이고 그들이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다 조선의 문화고 조선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낙랑군을 중국의 역사라고 보게 되면 일제시대, 최근에 우리가 닥쳤던 일제시대도 일본의 역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낙랑군을 무조건 중국의 역사라고 해서 이것을 중국의 문화다 이렇게 봐버리면 대단히 역사를 잘못 보는 거다. 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비록 지배계급이었지만 일제시대도 2천만 조선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랑군 이 시절도 우리 역사로 봐야 한다. 앞으로 우리 낙랑군에 대한 역사 공부를 열심히 일제시대 공부하듯이 낙랑군도 우리 역사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국립박물관에 갔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는데 중국관에 낙랑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낙랑군이 왜 중국의 역사냐고. 비록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한무제가 와서 우리나라에 지배계급을 만들었지만 그죠? 그들이 먹고 살고 모든 생활을 하고 대부분의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고 그 조선 사람들이 문화를 꽃피워가지고 다양한 나전치역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었는데 그걸 다 중국 사람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면 우리가 낙랑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진정 우리 것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은 지배 계급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고려 시대 알죠? 고려 시대에 중국 원나라 공주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 절반의 피가 몽고 피가 흐르는데 그 사람들이 고려 왕이잖아. 그러면은 그 역사는 몽고의 역사입니까? 다 고려의 역사죠. 그러니까 낙랑군의 역사 누구의 역사인가?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랑군을 지금까지 너무 중국의 역사라고 해서 이렇게 멀리하든가 이렇게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장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가기 전에 낙랑군의 규모는 얼마나 클까요? 해가 연맹국가 형태 25개의 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군 밑에 현이 있죠. 25개의 현이니까 중국의 군 현이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군이죠. 그래서 중국 군은 참 덩치가 크죠. 요즘 우리나라 군은 뭐 조그맣습니다만은 그래서 25개 현.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 현이 우리나라의 군의 규모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낙랑군을 하면 낙랑주 정도, 그러니까 주 정도의 크기를 가진, 그죠? 구주오소경 그러잖아요. 구주오소경, 그죠? 할 때 그 정도의 주 크기, 그죠? 한 25개의 군 규모,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 규모의 군의 25개 정도가 모인 규모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만큼 작은 그런 낙랑군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낙랑군이 어쨌든 낙랑군의 지배층이 다 중국인들이잖아요. 중국인들인데 이 중국인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침략한 나쁜 놈들이다. 뭐 그 맞죠. 나쁜 놈들 맞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것도 참 고민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갖다가 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일제 시대는 지배 계급이 일본인들이 가지고 무슨 가지고 왔지만 그들끼리만 해먹었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십시오. 일제 시대는 몽땅 나라가 다 일본 사람에 의해서 지배됐지만 이 낙랑군 옆에는 누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고 부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 낙랑군이 중국인이 지배하고 있더라도 늘 고구려가 이 낙랑군을 공격하고 하니까 뭘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고구려는 늘 봤던 거예요. 고구려가 뭘 봤느냐면 고구려는 낙랑군을 충분히 이 대동강에서 몰아낼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찍부터 있었는데 왜 그 낙랑군을 몰아내지 않았을까요? 한 400년 동안 살려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했어요. 고구려가 이렇게 센데 왜 낙랑군을 살려뒀을까? 저는 늘 이게 궁금했어요. 그 이유를 늘 한번 생각하는데 낙랑군이 사실은 우수한 중국 문화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고구려는 가만히 봤다가 낙랑군으로 쫙 오고 있는 중국의 우수한 문화들이 쭉 중국에서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길목에 고구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게 들어오면 계속 낙랑군에 좋은 거 들어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중간에서 그걸 공격해가지고 중국의 훌륭한 문화들을 다 뺏어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낙랑군은 고구려의 가마우치예요. 가마우치 낚시. 이해가 되시죠? 가마우치 낚시가 뭐예요?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딱 걸어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가마우치가 다 삼키지 못하게 해놓고 그 고기를 잡으면 어부가 그 가마우치 입에서 끄집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고구려는 낙랑군을 두고 계속 본 겁니다. 뭘 보느냐 하면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수많은 우수한 문화, 재화, 금은보화 이런 것들이 늘 중국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낙랑군을 대동강에서 몰아내버리면 전혀 중국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한반도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우리는 뭐 살고 행복하다 우리나라 좋다 그러지만 중국에 비하면 대단히 척박한 땅이 한반도예요. 산이 70% 이상이고 이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중국은 엄청난 평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낙랑군이 한반도에 딱 있는 동안에 이 고구려는 저걸 이용해 가지고 보다 더 우수한 문화를 중국으로 또 빨아들인 거다. 훌륭한 재화들을 이 뺏어오거나 약탈하거나 또는 그들과 교육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대단히 유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발전에 대단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 낙랑군은 한반도에 있던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문화적 충격과 한자도 제가 보기에는 낙랑군에서 전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복, 복식, 비단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 비단 같은 거 우리가 오죽했으면 신라 국호가 비단 나자를 쓰잖아요. 비단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제일 많이 팔았던 물품도 조선시대까지 비단이었어요. 비단을 왜 좋아했느냐면 이거는 낙랑비단이에요. 낙랑비단을 이렇게 사만 사람들이 지난 변한 마한 사람들이 평양에 있던 그 낙랑군에서 그 수많은 그 비단을 가져와 가지고 입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거든. 그래서 낙랑군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한반도에 이식하는 수단이었고 그것을 굳이 멸망시켜 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빨대를 꽂을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한반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빨대를 꽂고 계속해서 이 낙랑군이 한반도의 우수한 문화를 들을 수 있도록 봐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다면 313년에 고구려 미천왕이 이 낙랑군을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왜 낙랑을 정복했을까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이 313의 미천왕 단계가 좀 되면 굳이 이 낙랑군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이런 나라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제 고구려는 어느 정도 나라가 완전히 기틀이 잡혀가지고 중국과의 나름대로 직접 교육이 가능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교육이 강하고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굳이 낙랑군이 없더라도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 이게 미천왕 4세기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미천왕 다음 단계의 고국양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이 단계 뭐 합니까? 고구려가 중국으로부터 두 가지 우수한 문화를 직접 받아들이죠. 두 가지 우수한 문화가 뭐예요? 하나는 불교, 그죠? 하나는 율령이네, 법령. 법치라는 제도를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낙랑군이 더 이상 없어도 고구려가 직접 중국과 교역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갔다는 얘기예요. 역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군이 우리 역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한반도의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형성되는데 낙랑이 대단히 문화적으로 기여했고 그 기여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단계에서 고구려는 과감하게 쳐내서 그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지역을 장악을 해서 고구려 발전을 도왔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해서 중국의 우수한 문화인 불교와 그죠? 그다음에 중국의 율령 체제를 수입을 하고 중국과 직접 교육을 하면서 공식 책봉 관계도 맺고 그래요. 이제 4세기부터. 불교가 왜 들어오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불교가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낙랑군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낙랑군이 했던 그 문화적인 이 소스가 이 불교가 대신돼 주는 거예요. 즉 불교가 딱 들어오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불교의 역할 중에 제일 심오한 역할은 뭐냐면은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임금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쌍놈이 있고 천민이 있다는 이 신분 체계와의 질서를 완벽하게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구려의 지배 시스템을 종교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거, 확인.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 계속 해 먹을 수 있고 귀족이 계속 해 먹을 수 있고 일반 평민들이 계속 자기 신분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더라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종교적인 마음. 아이고 뭐 극락에 갈 건데 굳이 지금 이성에서 고통이 있다고 한들 내 나중에 극락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들도 그래 극락 가면 되지 이상만 이렇게 된 것은 다 인연이 이렇게 뭉쳐서 그런 거야. 이래 되니까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회에서 시스템이 나는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면 신하고 백성은 백성이고 천민은 천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체계가 잡히잖아요. 이 질서를 임금은 뭐로 만드는 거예요? 율령을 공포해가지고 마침내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은 말이에요. 고구려 신라 백제는 반드시 율령을 반포하는 시점이 불교 수용과 거의 비슷해요. 이해가 되면 백제는 좀 다른데 백제는 먼저 율령을 반포하는데 고구려도 그 불법이 들어오면서 율령을 한 게 소수리망 때거든. 율령을 분포가 마찬가지예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프라인이었으면은 상세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낙랑군은 뭡니까? 고구려의 빨대였다.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쓸모가 없어지자 이제 더 이상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유리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고구려 유리왕이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유리왕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다 알죠. 유리왕은 아버지 동명성왕이 예시 부인한테 남겨둔 이게 뭡니까? 이 칼 당금을 부러진 거 아마 이 부러진 당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때 왕은 소선호라는 왕비가 있었고 소선호의 아들이 두 사람이 아들이 있었죠. 온조와 비류가 있었는데 그 온조와 비류는 고구려의 털을 다 닦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었는데 성도 고씨가 아닌 유리왕은 성이 해씨예요. 해씨.
해시. 그 해모수 할 때 해시예요. 그래서 유리왕의 성은 고주몽 고씨가 아닙니다. 그거 알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이 달라요. 진짜 아버지인데 그 왜 그럴까? 이것도 궁금하죠. 왜 아버지와 아들이 성이 다를까? 우리나라 성은요. 우리나라 성은 여러분들 다 혈족성인 줄 알죠? 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김씨는 다 아버지가 김씨고 하니까 다 김씨되고 그죠? 이씨는 아버지가 이씨니까 다 이씨다.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래 성씨는 지역 성씨예요. 지역성이에요. 본래. 즉 말해서 졸본에 있던 사람은 고씨고 부여에 있던 사람들은 해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성 자체가 혈연이면서 지연이에요. 혈연과 지연이 함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국시대에는 이 왜 유리왕이 아버지하고 성이 다르냐 하면 유리왕은 어디서 자랐어요? 동부여죠. 동부여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부여는 성이 해시 지역이거든. 그래서 성이 해신 거예요. 아버지 고주몽은 새로 고씨를 창간했죠. 네? 고주몽이 되잖아요. 그런데 친아들이 맞아요. 유리왕은 친아들인데도 고씨와 해씨로 성이 다른 것은 그 당시의 성은 지역성의 의미가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고구려 시대에 들어오면서 왕권이 만들어지잖아요. 왕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율령이 공포되면서 신분 질서가 만들어지죠. 이 불교가 들어와서 그걸 정신적으로 합리화해 주죠. 그래서 왕권이 형성되면서 세습이 되죠. 세습이 되니까 이때부터 그 성이 지역성이 아니라 혈연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버지의 아들은 다 김씨, 박씨, 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 왕제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성 제도가 혈연성 제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은 와태조 왕건이 각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씨라는 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왕씨는 이를테면은 이천 왕씨, 개성 왕씨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해 김씨가 또 이렇게 태조 왕건에게 붙으면은 너희는 앞에 본관이 호족이 김해였으니까 호족 지배 지역이 김해였으니까 너희들은 김해 김씨라고 해라. 너희들은 청주에서 맹위를 떨치던 호족 출신이었으니 너희는 청주 한씨로 해라. 그래서 지금의 성씨는 지역성인 김해와 김해 김씨 그러잖아요. 혈연성인 김씨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김해 김씨, 청주 한씨 이렇게 하잖아. 이제 이야기 아시겠죠? 김해 김씨, 뭐 청주 한씨 이런 게 있기 전에 우리나라의 성씨는 지역성과 그 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리왕의 사랑에 패르는 교훈을 보면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는 뭐예요? 지배 근거지가 약하다는 거죠. 고구려에 와봤자 이 핫바지 사장인 거야. 그죠? 핫바지 사장이니까 늘 권력이 자기한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골천에 있는 화이와 한나라의 여성인 치희 두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거예요.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황조가는 정말 이 사랑에 관한 이런 그 노래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권력이 없던 유리왕이 겨우 골천의 한씨와 화이와 한나라의 왕실의 딸인 치희를 둘 다 결혼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유지했는데 갑자기 치희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한쪽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리왕은 늘 권력이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어져야 됐죠. 그러니까 권력의 한 축이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치희가 도망가 버리니까 중국과의 제휴가 약해지잖아요. 고구려 왕이 한나라의 지원을 안 받으니까 오로지 이제는 귀족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귀족들은 왕권이 강한 거 싫어하잖아. 이래 되니까 유리왕은 늘 힘들고 괴로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왕은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요. 그죠?
맨 처음에 도원이가 있었고 두 번째가 누굽니까? 해명태자가 있었고 그죠? 이렇게 세 번째가 그 무휴리죠, 무휴리. 무휴리가 있었고 네 번째가 예진인가? 아마 그 있었는데 이 네 명의 아들을 맨 처음에 도겸이란 태자를 먼저 이 사신을 보냈는데 딴짓 한다고 죽여버렸어요. 외교를 못 한다고 자살해라. 두 번째 해명태자도 너 가서 자랑 동해 옥저에 가가지고 활 자랑을 했거든요. 황룡국인가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딴 나라하고 외교를 하는데 오히려 힘 자랑을 한다 해가지고 또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아들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들이 성장을 하면은 내 왕권을 몰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유리는 조용히 이렇게 예? 가만히 이렇게 그 아버지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렇게 잘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 아들 마지막에 그 막내까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이고 무휴리가 나중에 왕이 돼요. 이게 바로 대무신왕입니다. 대무신왕. 자, 이런 드라마틱한 그 과정은 결국은 유리왕의 고뇌는 여기 뭘까요? 늘 외로웠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권력 없는 왕의 아주 고통, 그리고 두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다가 한 여자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권력의 공백이 생길까 두려웠던 공포. 아들 4명이 있었는데 아들 4명이 다 외척이 다 있잖아요. 외갓집이. 그 외갓집에 의해서 늘 이 왕권이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던 이 왕은 자기 아들마저도 죽여야 했던 유리왕입니다. 동명성왕과 아버지와는 늘 아버지는 만나지도 못하고 만난 지 1년 만에 동명성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유리왕은 늘 외롭고 괴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유리왕의 고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수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